1월 26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9% 내렸고 S&P 500은 1.22%, 나스닥 지수는 2.28%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4% 올랐고 금융도 0.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이 2% 넘게 하락하는 등 9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융정책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동유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IBM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로 각각 8.9%, 5.7% 올랐습니다. 반면에 주인은 예상치를 하회한 주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6%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4%대 하락 중입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2.2% 올라서 배럴당 85.1달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1bp 올라서 1.776%입니다. 연준의 1월 통화정책의 회의 결과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198.6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6,500달러, 이더리움은 2,4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 전략 NH 글로벌 월보 해외 주식 월보 리포트고요. 김한, 박임금, 백창규 연구원입니다. 예, 해외 주식 월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앞두고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한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에서는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스닥 선물이 한 4%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연내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유로 연내 한 7 정도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5bp씩 금리 인상이 아니라 50bp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12월 달 기준으로 선행 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좀 악화되는 그런 국면들이고, 그리고 1월 달 이후에는 이제 오미크론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들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단기물 금리가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차가 또 빠르게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 보면은 연준이 가파르게 시장의 우려만큼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좀 제한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기 방향성은 여전히 좀 회복 국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달 이후에는 오미크론 사태가 좀 피크아웃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2분기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 컨센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주시장의 올해 EPS 전망치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연준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을 경우에는 경기 회복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가 한 1.8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1.78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잠재 성장률 수준이 한 2% 수준까지는 금리가 좀 반등하겠지만 이후에는 상승 탄력들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은 점차 이제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스타일 측면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한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런 국면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반대로 좀 오름세도 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은행주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자 수익 비중이 한 4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최근에 대출소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대출 회복세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국면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 상승 압력까지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상업은행들의 수익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업은행이라든지 투자은행 모든 은행권들이 실적이 좀 둔화는 되겠으나 대형 상업은행들의 매출 성장세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실적 전망치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통해서 알파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이후 중국 정부는 2021년 단행한 규제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와 재정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채 발행이 올해 1분기에 집중되고 부동산 관련 자금 조달의 추세적 전환이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번 신용 확장 사이클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번도보다 홍콩 시장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홍콩 시장의 밸류에이션 저점에 위치해 있고 올해 이 기업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홍콩 시장 기업들이 활발한 자사주 매입, 해외 펀드 자금과 번도 자금 요유 확대 등의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홍콩 시장의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도 주식 시장 경우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 성장주가 영한 실적을 시현했고 최근 한 달간 이 신재생에너지, 이 헬스케어, 산업재, 정보기술 등 업종의 예상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망 인프라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경제가 국가 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력 인프라와 정보기술 관련 업종의 수혜를 전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글로벌 투자 전략 월부에 다양한 고객군을 타겟으로 하는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저희 글로벌 전략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애널리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제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할인율 재조정에 따라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배당 메리트, 그 다음에 재무적 강점을 지닌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조정 국면에서 낙폭이 과했으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고 또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군을 좀 고려해 봤는데요. 이런 카테고리에는 Quality and Dividend Select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종목 4개, 웰스파고, 프록터 앤 갬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머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이번 조정장에서 낙폭을 키우긴 했으나 사회 변화 속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컨빅션 픽스라는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담아져 있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중국 쪽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홍콩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저점이라고만 저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국가별 또는 중국 내 본토와의 차이라든지 또는 뭐 히스토리컬 어느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네. 예, 홍콩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12월 말 PBR는 0.96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연초에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 높아질 수는 있었는데요. 역사적 저점에는 1997년 금융위기 0.92배, 그리고 2020년 이 코로나 초반에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0.93배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두 번 약세장의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이 뭐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기업 이익이 일단은 작년의 저점으로 올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저점 국면에 좀 위치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홍콩 시장의 뭐 H 지수나 뭐 항생태가 보시면 대부분 홍콩 항생 지수나 홍콩 H 지수는 대부분 업종의 금융이나 또한 이 인터넷적 플랫폼 기업의 좀 업종 위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종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기업이 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 손실 감소에 따른 충당 환입이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주들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이 금융주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아시겠지만 뭐 비용 감소 또한 이 정부 교재 정점 통과 여러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토보다는 홍콩 시장이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 번토는 베리에이션은 현재 한 11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과거 5년 평균에 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진핑 3기 정부는 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부양 정책이나 강대하게 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시장 자체 지수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그렇게 크지 않다 보고 있고 하지만 안에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 쪽에는 전력 인프라 쪽에 저희가 상당히 좀 몇 번이 말씀드렸지만 전력망 인프라 투자 쪽에는 작년에 3년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수 인프라 투자 자체는 이 전력망 쪽으로 지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업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계속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당사에서 다른 요인들은 코멘트가 다 돼 있는데요.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 확정 리스크 관련된 코멘트가 없어서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당사의 텐션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러시아 이슈가 조금 빨리 터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그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하회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대외적인 이슈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에 어떤 해소가 나타난다든지 내지는 전쟁 같은 것들로 극단적인 현상까지 간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저희는 모두 다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내에 꾸준히 리스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요인들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미국 저희 단기 3개월, 장기 12개월 전부 다 이제 투자 의견은 또 확대이신데요, 유지하고 계신데 뭐 앞서서 언급하셨지만 S&P 500, 나스닥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다 하회하고 있고 고점 대비 1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수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저희 미국 시장이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이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희 뭐 변종만 팀장님 그 답변에 이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미국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그 성장률 전망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진입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됐던 것들은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좀 반영돼서 작용을 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의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좀 가미가 되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 압력들이 조금 더 높아진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확한 저점을 좀 파악하기는 힘든 그런 시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S&P 500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23배까지 갔다가 지금 19배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3년 내에 이제 한 저점 레벨 정도 좀까지 갔고 그리고 EPS에 대한 성장세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저점들은 좀 일부 확인하는 구간들이 뭐 1월 말, 2월 초 중에는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 경고에서 추세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S&P 500 밸류에이션 19배 정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단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첨언 드리면요.
국내 주식 입장에서 그 12개월 포워드 PBR 한 배가 2,800포인트 그리고 PER의 장기 평균 10배를 적용하면은 2,78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800 정도가 코스피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중립 가격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저평가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어제 주가 급락했었잖아요. 한국 시장도 관련해서 또 수급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간단히 또 코멘트 마저 해주시죠. 일단 미국 시장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아무래도 매도한 규모가 4천억 넘게 나오면서 주로 국내 주식 하락에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기관이 한 1,600억대를 팔았는데 연기금이 한 1,5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 좀 실탄을 비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을 앞두고 수급 공백 이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특히 미국 금리에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나면은 오히려 반등은 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저평가 영역 진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분석 한국 4분기 GDP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4분기 GDP는 전년 대비 4.1%, 2021년 GDP는 4.0% 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출이 견인했으나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수출과 내수가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기자 효과에 힘입어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이번 2021년 4분기에는 이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의류, 스포츠, 여가 등의 이 리오프닝 소비가 개선되었습니다. 비록 건설 투자가 2021년 연간으로는 감소하면서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와 건설업 취업자 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2년 한국 명목 GDP 성장률은 5%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상고하저 궤적을 예상하나 상반기와 하반기의 성장률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는 소비 개선세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전망이고요. 추경과 방역조치 완화 그리고 평년보다 휴일이 많은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 수출이 중국 경기 반등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올해 GDP 성장률 5% 상회할 걸로 보셨는데 이게 기존 전망하고는 어떤 건지 하고 또 다른 추정 기관들하고의 차이, 컨센서스 차이는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성장률을 볼 때는 그 실질 성장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명목 GDP 성장률이 5% 상회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실질과 그 물가로 찢어서 보면 이제 저희는 실질 성장률은 2.7%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물가도 2.7%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은에서는 2022년에 3%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보다 조금 낮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물가가 이제 오름폭을 더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명목 GDP가 5%는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은에서도 기존 물가 전망치를 2%에서 한 2.5% 정도로 이게 높여 잡았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보다 CPI가 조금 더 높게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 GDP는 한은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물가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5%대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이어서 산업경 분석 리포트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동절기 발전 후 연료 가격 강세는 보유 중의 해외 자원 개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 구조상에서 국내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이익 확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국내 부문 적정 가치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과 국내 쪽 사이에서의 괴리를 보면은 한 1.7조 원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가 기준으로 보면은 40불대 이 정도까지 조금 괴리가 확대됐던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80불대 유가 상에서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수금이 계속 위험 요인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으나 과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때와는 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기준 미수금 1.4조 원 정도고요. 부채 비율은 360%로 2010년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프렐루드에서 화재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카고가 좀 지연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실적 하회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월부터 좀 정상 가동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3월 출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이익은 1분기 때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유틸리티 내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항공 발표합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의 목표 주가는 43,500원을 유지합니다. 4분기 화물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됐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4분기 추정치를 4,467억에서 6,620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물 운임이 781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22년 연간 영업이익은 화물 운임은 일부 추정치를 좀 상향했지만 연료비 상승 등의 비용 상승을 감안해서 3% 정도 수준의 제한적으로 하향 조정에 그쳤습니다. 지금 주가에 가장 좀 필요한 동력원은 사실 화물이 아니라 여객 수요 회복입니다. 화물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크게 동력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요 회복과 그 수요 회복 과정에서 운임 상승이 나타나야 의미 있는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3분기부터 수요 회복과 운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에도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여객 수요 회복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이를 못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비행기가 부족하거나 노선 운항 횟수가 부족하거나 국가 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확대 속도가 수요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오미크론도 결국 피크아웃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내내 이어지고 운임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은 단기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여객 수요가 프리미엄화되고 있고 일부 노선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LCC들이 기단 2대에서 3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노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노선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한항공의 점유율 하락 우려는 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얘기하신 김에 제주항공 같은 저가항공들은 거의 신저가 수준이거든요. 저희 하우스에서 저가항공은 거의 쳐다도 보지 말자 이런 기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업데이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고 나면서 일단 수요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더딘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LCC와 FSC 즉 대한항공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 간의 차이는 지금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LCC들은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LCC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자본 조달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점은 대략 올해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회복 지연,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다시 또 다른 쪽에서는 원자재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 전망의 WTI 기준 95에서 100달러까지를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적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연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고민이 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유류 할증료와 여러 가지 할증료를 통해서 연료비 상승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일단 커버율이 대략 90%에 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은 대략 5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일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여객 수요 회복이 워낙 아직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주가의 가장 핵심은 유가가 올랐을 때도 주가가 좋았었던 때는 결론적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이 좀 의미 있게 나타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가는 그렇게 주가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감봉 리튬 발표합니다.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감봉 리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봉 리튬이 전일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윈드 기준 시장 컨센서스를 최대 50% 상회하는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9%에서 437% 증가할 전망입니다. 필바라 등 이제 다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데 따른 비경상 손익을 제외할 경우에 2021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1%에서 79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튬이온 단가가 급등했고 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 가동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실적 고성장의 주된 배경인데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에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2021년 4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은 14.7억에서 21.7억 위안으로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각에서는 리튬이온 단가 급등에도 리튬 기업들의 수익성은 기대치보다 탄력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좀 제기되면서 주가도 하락했었는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에 연간 생산 능력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준공되었고요. 1세대 반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동풍 E70 자동차 전기차도 50대가 인도되면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리튬 단가 강세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규 생산 능력 증가에 따른 실적 고성장에 힘입어 주가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튬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올해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로 더 할 거로 보는지 좀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네, 리튬 가격 자체가 워낙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상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에서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그림 3페이지에 그림 3번 보시면은 2021년 연초 대비 지금 리튬이온 가격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 592% 급등했고 수산화 리튬이 5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글로벌적으로 일단 리튬 신규 생산 캐파가 약 30% 전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요 증가는 30%를 넘은 40%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22년에도 리튬의 단가는 여전히 강세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상단은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는 한 50만 위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2022년 평균 단가가 2021년보다는 큰 폭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클 거다 이런 전망을 주셨고요.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